조국 사면 관련된 내용 먼저 다루겠습니다. 네. 이게 구속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조국 전 대표 구속된 지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방위적으로 사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게 사실 될 만한 분위기면은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하죠. 조용한데 시끄럽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는 뭔가 될 만한 분위기가 아닌 거 아닌가. 이게 정치권 오랫동안 본부장님 취재를 하셨는데 이게 보통 8.15 사면이면은 전례를 볼 때 한 2주도 안 남았죠. 1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쯤에는 대체적으로 아웃라인이 다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것이다. 부정적이다. 결론이 이제 안 나왔다기보다 결론은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은 나왔을 텐데 예. 그게 조국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이 그전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특사 같은 것들 정치인들 특사를 할 때 보면은 예. 미리 좀 흘러나와요. 그렇죠. 흘러나오는 이유가 예. 여론을 보는 겁니다. 예.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예. 탐색을 해보는 건데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오늘 뭐 그 사면위원회를 연다는데 예. 오늘까지 전혀 안 나오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은 아마 이게 지금 부정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사면에 대해서. 예. 그리고 특히 그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하면은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뭐 그 포스트 이재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좌파 진영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예. 나타나면은 살아있는 권력의 힘이 떨어지죠. 예. 미래 권력이 등장을 해버리면은. 예. 그리고 당장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잠식할 수 있다. 조국 혁신당 예. 잠식할 조국이 이제 등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감옥에 있을 때하고 좀 다른 상황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미래 권력으로 들었으면은 그러니까는 일단 그 아마 사면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그 방향 정황을 낌새를 차린 것이 아닌가. 낌새를 차렸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정도 되면은 과거 같으면은 만약에 사면 대상자라면은 어느 정도 기팀에 갑니다. 그렇죠. 기팀 가서 알고 예. 있어요. 사면 된다는 거. 방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예. 방 정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조용히 있는 게 맞죠. 조용히 해야죠. 괜히 이거 떠들었다가 네. 이게 또 어떤 다른 역풍이 불 수가 있으니까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은 뭐 좌파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종교계 또 친문의원 그 고민정이나 한병록 친문의원들이 나서서 계속 이거 사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안 되고 있어서 막판에 한번 뭐 상황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보궐선거 말씀도 좀 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 대선 후보도 안 냈는데 우리가 양보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내미는 거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그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또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사면 복권되면은 뭐 서울시장이나 뭐 나오려고 할 수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사면 해달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채운 뒤에 하는데 지금 2년이죠. 2년 중에서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분의 1도 못 왔는데 지금 벌써부터 사면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너무 많아요. 지금 좌파의 마쿠 실력자로 불리는 그 백낙청 교수에다가 종교도 많이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그다음에 성공의 신부 원불교 교무까지 나섰고 조국 사면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봐도 이렇게 종교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이번 텀은 아니다라는 그런 방증일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평산마을을 찾아갔잖아요. 평산마을을 그제 찾아갔죠. 평산마을을 찾아가서 그 8.15 그 80주년 때 그 국민 임명식인가 지금 하잖아요. 그 하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을 초청을 하는데 이제 그 좌파 출신 대통령들은 정무수석이 직접 가고 우파 수석 대통령들은 또 정무 비서관을 보내요. 그걸 또 다 급을 나눠. 제가 좁쌀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가서 이제 평산마을에서 만났는데 일단 초청장을 주니까 초청에 응하겠다, 그날 참석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번에 이 8.15 특사 때 정치인들의 대상에 포함되느냐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저거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니까는 만약에 포함되면은 이 조국 전 장관을 좀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본인들이 언론에 이야기한 겁니다. 예. 더 깊숙한 이야기가 오갔을 수가 있어요. 그 뭐 한 10글자만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조국 좀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도 이렇게 얘기했을 뭐 마음의 빚이 있고 예. 왜 조국을 사면을 해야 예.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왔을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예. 과연 이 조국 전 대표하고 지금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예.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저는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최강욱 전 변호사가 방송 나왔고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바로 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최강욱 전 의원이 예. 그때 방송에 나와서 조국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되기 전에 네. 이재명 당시 대표가 서로 이제 뭐 만났는지 전화를 했는지 예.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내가 집권을 하면은 조기에 사면을 시켜주겠다. 이 이야기를 했으면은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급부는 즉 후보를 안 내는 것이죠. 예. 대선에서 후보를 안 내면은 네. 만약에 대선에서 조국 그 혁신당이 후보를 냈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저는 네, 봐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일단 조국은 못 나오지만은 예.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조국당 중에서 한 명이 후보를 넣으면은 예. 호남에서 많은 표를 잠식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작년 4.10 총선 때 정당 투표에서 호남에서는 조국당이 이겼거든요. 민주당을. 예. 그리고 만약 그 상황 되면은 이게 좀 전체 대선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면은 빨리 나를 그 대가로 사면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했는지 아니면 서로 간에 밀약이 있었는지 그걸 또 봐야 돼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언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예, 있어 지금 보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배경이 뭐냐. 예. 조국이 그 조국 당에서 후보 안 냈기 때문도 큰 그 하나의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예. 그러면 사면을 시켜야지. 이렇게까지 저는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의 언어 습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구도가 지금 뭐 종교계도 그렇지만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 본체가 본인이 직접 등판을 했고 그다음에 친문 뭐 의원들 친문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 자리씩 했던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포위에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좌파 정권이 후 좌파 정권과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 특히나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또 김어준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고요. 이 부분, 이 그림을 또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정치권 속성상 잘 네. 아시겠지만은 일단 어느 저 뭐 우파든 좌파든 네.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권력을 하나 딱 잡으면은 예. 그 다음을 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다음은 누굴까? 예. 다음은 예. 누굴까 해서 예. 막 줄 섭니다. 예. 그래서 벌써 미래 권력이 생기는데 지금은 다른 정권에서는 그 시점이 그래도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워낙 많은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재판 리스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언제 재판이 열릴지 몰라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예. 그 담당 재판부가 바뀌고 했을 때 재판이 바로 열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 재판이 만약에 속행이 되면은 예. 선거법 재판은 한두 달이면 다 끝나요.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서 서울 고법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고법에서 재판 한두 번 열고 그 형량을 정해버리면은 예. 바로 60일 이내에 다시 대선해야 돼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그렇죠. 60일 이내에 대선해야 돼. 그러니까는 불안한 거죠. 이 정권이 과연 5년을 갈지. 예. 그러니까 다른 역대 정권에 비해서 다음을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조급한 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크게 보면은 이 두 갈래죠.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끌어온 거기서 이제 다른 친문하고 예. 조국 그 전 대표하고의 조합이에요. 원래 이 조국 전 대표는 문재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마음에 빚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했고 가장 아픈 손가락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 조국 전 대표가 사실상 이번 총선에 나올 때 작년 총선에 나올 때 계속 그 평산마을에 가서 코치를 받아서 왔어요. 코치를 받고 그리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는 거 이런 예. 것도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12명의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에 있고 예. 민주당 안에 한 20명 이상의 친문이 아직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세력이 지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시 못하죠. 예, 그 줄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예. 지금 대표처럼 예. 본인의 또 정치적 야망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뒤에는 김호준이 있다는 말이 이제 정철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죠. 국민 모두가 예. 알고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자기가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당무 보고를 한 게 김호준 방송에 가서 진짜
진짜 당무보고였어요. 정말. 당무보고입니다. 예, 예. 제가 그 내용 예. 보니까는 앞으로 예. 어떻게 해 나가겠다. 예. 내가 대표가 됐으니까 저 국민의힘 다 위원정당에서 해산시키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니까는 김어준 씨가 마치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는 듯이 만약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요. 예. 그때는 그때 가서 뭐 고민해 보겠다고 했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막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하나의 그 좌파 진영의 이 정치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이 국가에 지금 1인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명목상 그 1인자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또 휴가를 가 있는 사이에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김어준 씨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는 내 뜻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상황을 체크를 하는 그런 그 자리에 그 같이 있고 하는 걸 보면 그 하나의 정치 세력이에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아까 리스크 얘기도 하셨는데 본인 리스크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알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하나 포인트가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같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 말하기도 민망한 게 어이없게도 이제 휴대전화 화면이 공개가 됐잖아요. 뒤에서 찍혀갖고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국 사면 반대 내 명단도 철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급이 됐던 뭐 홍문종 전 의원 등등은 이제 못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상 못 나오게 됐는데 조국 사면 반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국이나 이화영, 뭐 대장동 일당 등도 지금 사면에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갈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그 국민의힘 혼자서 국민의힘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초를 했다가 이게 들통이 나니까는 그냥 철회한 그 수준이지. 혼자서 창피한 수준이다. 그렇죠. 그거 철회했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을 하고 있는 뭐 조국은 안 하고 뭐 이하영은 뭐 안 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좌파 진영 사람들 8.15 특사 집어넣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그 제안을 했다가 그 요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다고 이걸 없애지는 않죠. 이건 그대로 갑니다. 괜히 여기만 지금 머쓱해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의힘이 뭐 제대로 지금 맞서려는 거 맞냐? 뒤에서는 짜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이거에 그 보통 때는 저도 뭐 정치부 생활 오래 해서 지대를 해봤지만은 물론 특사 있으면은 끼워넣게 합니다. 끼워넣게 해서 하나의 이제 조합을 맞춰요. 그러니까 뭐 화합 사면 이렇게 해야지 자기 편만 사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명단을 좀 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그거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전쟁통이 첫째는 이 지금 국민의힘을 위원정당 해산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그런 그 통화를 문자를 주고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송원석 그 위치입니다. 위치. 지금 원내대표 겸 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국회에서 일어난 상황이 필리버스터하고 원내대표가 이것을 지금 지휘를 해야 돼요. 전쟁통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그 어떤 뭐 이모티콘까지 같은 걸 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렇게 한 대목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급이 안 돼요. 서로 이제 교환을 하려면 포로 교환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급이 안 돼요. 여기는 그 전에 저 홍문종, 뭐 정찬민 이미 흘러가서 그 비위 혐의로 처벌을 받고 흘러간 인물들인데 혐의도 뇌물 뭐 혐의도 뇌물 이런 거고 여기는 지금 현실적인 인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국이 만약에 사면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든 안 하든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텐데 그 정치적인 파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화영 같은 경우는 뭐 사면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앞으로 그 사법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인데 서로 급이 아니에요. 급이 아닌 거 이것을 서로 포로 교환하면서 하려고 했다는 게 굉장히 어리숙한 거죠. 저는 어리숙하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장군인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이미 병사들 전역한 병사들 뭐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철회하든 말든 간에 사면은 사면대로 할 거다. 근데 거기에 조국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게 이제 핵심인데 저는 일단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일단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사인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이 오는데 압박이 온다고 해서 이재명이 그걸 바꾸면은
그 조국을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문재인 예. 전 대통령이 막 그 우상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우상호가 이미 보고를 했다잖아요. 예. 그 보고 이야기를 하고 뭐 각 그 종교계 아니면은 또 교수들도 있어요. 네. 제가 이 교수들이 그 30몇 명인가 나서는 거 보고 박상계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렇죠. 예. 조국을 참여하라고 나서는 거 보고 예. 이거는 셀프 구명 요청이구나. 그렇죠. 셀프 구명 요청. 박상기가 출동하면 이건 셀프다. 예, 셀프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본인도 법대 교수니까 네. 법대 교수들뿐이 아니고 좌파 성향의 법대 교수와 또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종교계까지 일종의 셀프 구명 로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데 그렇게 셀프 구명 로비를 할 정도가 되면은 본인이 어떤 낌새를 차렸다는 거죠. 이거 안 되는구나. 지금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네. 이걸 그 낌새를 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이제 물량 공세로 네. 이렇게 사면을 압박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들어주면은 그럼 첫 번째부터 리더십에 금이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좀 어려운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 얘기 저희가 조금 전에 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강성행보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강성행보 이어가고 있는데 뭐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그간 그 추미애 의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거부감이 당내에 좀 있었어요. 불편한 기류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법사위원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당대표 하던 사람을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법사위원장으로 간다.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국힘에서도 지금 사고 많이 친 분이다. 정상적인 정치인 없나?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지금까지 강성 노선에 대해서 여권 지지층은 물론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스윙보터, 뭐 중도층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지금 새로운 법사위원장 내정된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그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떤 일을 할지. 그러니까 륵비공입니다. 륵비공.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받아들인 것도 예. 추미애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육선 의원이죠. 그리고 그 국회의장에 도전했다가 그렇죠. 의원실한테 밀렸잖아요. 예. 그런데 부의장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예. 한 3선 정도 가는 상임위원장을. 이걸 본인이 맡은 것 자체가 추미애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추미애 지금 위원장은 2009년이니까 한 16년 전에 이미 상임위원장을 했어요. 그 한노위 상임위원장을 그렇죠. 했는데 그때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이 과연 이 이재명 정권의 그런 뭐 전체 그 방침에 쭉 그냥 따라만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뭐냐면 워낙 독특하고 튀기 때문에 그때 그 한노 위원장 할 때도 그때 본인이 그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위원장이었는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이 여당이었는데 그 야당 민주당을 제치고 한나라당 의원 8명하고 한노위 회의장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놓고 문을 다 잠궈놓고 그 안에서 법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노동관련법 전임자 임금을 그 노조 전임자 임금을 안 주는 법하고 그다음에 그 복수노조를 유예하는 법하고 이걸 민주당은 거기에 반대를 하는데 자기가 소속된 당은 본인이 이걸 발의한 거예요. 본인을 발의한 거라서 한나라당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사위에는 모든 법안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걸러내고 하는데 본인하고 좀 맞지 않으면은 이게 민주당하고 대립각을 가져버릴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추미애를 이렇게 갑자기 임명을 한 것은 좀 국면 전환, 이준석 그 파동을 좀 묶기 위한 국면 전환하고 또 뭐 검찰 개혁이라는 그것을 그런 명분으로 강하게 이제 밀어붙여서 그 법사위원장 사태에 대해서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태세 전환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제가 과연 그 정청래 지도부가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인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정청래도 강담 불가한 사람이다. 정청래 감당 불가하죠. 안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에 이제 더 센 사람이 왔다 이런 그 신문 보도들이 있는데 더 세긴 세요. 굉장히 세고 한데 그래도 정청래처럼 그렇게 이 완전히 예의에 어긋난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역 그 장성들을 앉아 일어서 했다가 뭐 그 퇴장시켰다가 뭐 입장시키고 이런 그 행태는 하지 않는 대신 그걸 보여지는 식이 아닌 대신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전혀 예상 밖의 이게 돌직구 같은 게 날아올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돌직구를 저쪽에 정권 쪽에 던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폭탄을 내부에 던질 수도 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변수가 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악재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인사 관련된 논란, 뭐 강선우, 이진숙, 그다음에 또 최동석, 여기다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이거 대형 폭탄입니다.
이렇게 폭탄이 많이 터졌는데 보통 거기다 또 사면까지 여론이 좋지 않을 때는 특검이 지금 정권에서 답인 것 같아요.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특검이 지금 속보에 따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재집행 지금 시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지금 도착했다고 하는데 뭐 물리력까지 사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 협조 지시까지 직접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좀 잘 아는데 사실 이제 어제 김건희 여사 조사 때 보았듯이 그 특검이 광화문 한가운데 KT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KT 건물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광화문 정말 한가운데인데 보안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한 번, 또 2층에서 또 한 번, 이중의 포토라인까지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앞에 노출이 됐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똑같은 그림을 지금 연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특검이 시한에 쫓기죠. 예. 시한에 특검 뭐 활동 시한이 있으니까 시한에 쫓기고 거기다가 다른 특검들하고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김건희 특검이 예. 최상민 특검하고 내란 특검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네. 누가 더 본인들이 하나의 실적을 남기느냐 예. 이걸 가지고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시한은 쫓기고 그러니까 상당히 무리한 수를 두고 있는데. 예. 일단 어제 김건희 여사 어쨌든 뭐 해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오늘 8시에 지금 그 신변 확보를 하겠다고 서울구치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 갔는데 그리고 물리력으로라도 뭐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데 이게 예. 물리력으로 하면은 이게 파장이 다른 사안들이 생겨요. 예, 다른 그렇죠. 파문이 일어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서울구치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막 찾아갔을 때 서울구치소장이 아니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특검이 그 구치소 안에 들어와서 예. 그 수용실 독거실까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교도관들이 해야 돼요. 예. 여기서 밖에서 지휘만 하고. 예. 그런데 그 교도관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처벌을 받아요. 그 서울구치소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용자가 자해를 하려고 할 때 아니면은 이게 그 교도관들의 안전이 좀 위협을 받을 때, 네. 그러니까 막 난동을 막 부릴 때죠. 자해를 하려고 난동을 부리고 그럴 때는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규정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그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전직 대통령이라서가 아니고 일반 수용자들도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이제 강제로 집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은 그러면 교도관들은 만약에 해서 본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또 그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뭐 실적 그 다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망신주기, 이 망신주기 누가 더 세게 망신 주느냐 이런 경쟁까지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구치소라는 게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 밑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정본부가 법무부에서 가장 힘이 없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이 구체적인 협조 지시까지 내린 마당에 또 구치소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리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 뭐 무리하게 뭐 구속이 됐던 부분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무죄가 나온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국정농단이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과연 지금 이제 절차가 하나씩 어떻게 지켜질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너무 뭐 분위기에 휩싸이는 건 아니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을 했는데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한이고요.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나설지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 지금 갔다는 건 아마도 9시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조갑재 기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하고 좀 가까운 사이죠. 조갑재 기자 같은 경우에도 동정표만 생길 것이다 그런 관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본부장님 보시기에 특검이 어떤 식으로 나설지 그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좀 아마 특검도 이렇게 어떤 그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예. 이게 그 체포영장에 응하라는 그런 압박이지 그걸 실제로 그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뭐 모포로 싸갖고 오라 뭐 이런 얘기. 모포로 뭐 돌돌 말아서 예. 뭐 정청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뭐 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예. 국제적인 망신이죠. 예. 국제적인 망신이고 특검도 아무리 지금 뭐 서로 경쟁을 하고 실적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 이 지금 그리고 또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요즘 좀 자중을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 전에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던 것을 주 2회 브리핑으로 줄였거든요. 네. 브리핑을 막 하다가 보니까는 여론전에 나서게 되고 그러니까는 뭐 속옷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지금 김건희 특검도 이게 잘못하면은 나중에라도 본인들에게 좀 책임이 돌아갈 그 가능성이 남아 있죠. 예. 이게 다 지금 이번에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에서 계속 평가를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강제로 이렇게까지는 그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듭니다. 예, 그 김건희 특검 그 특검보 같은 경우에 브리핑하는 특검보 같은 경우에 또 판사 출신이었고 공보에 대해서 그 검찰 출신 그 이른바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에 비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도 좀 받고 있습니다. 역시 법조 전문 기자라서 아예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 예. 근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곧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지금까지 송국권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사면 관련해서 아주 깊숙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